시작이다. 근심 걱정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아는 게 병이다. 이게 바로 여기 인생식자 우한시. 그러니까 글을 배워 문장을 지으려 하니 사람이 글자를 알게 되면 근심의 시작이요. 공맹 배우려 하니 공자와 맹자를 배우려 하니 도약등천 불가급이로다. 도약등천. 도는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같을 약자예요. 약. 같을 약자가 쓰이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약자를 쓰면서 약 뭐예요? 약. 약 뭐라 그랬죠? 괜찮아. 약분. 약분이 같을 약자입니까? 그때 내가 알기로는 약분은 요걸 거예요. 간략하게 하다. 간략할 때 약. 그러니까 왜냐면은 10분의 6은 10분의 6 그 10개로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간략하게 만드는 게 5분의 3 이렇게 하면 약분이겠죠. 약분. 우리가 명약관하라고 들어봤어요? 명약관하. 너무 어렵나? 이건 명약관하한 사실이야. 이렇게 하는 거 못 들어봤나? 명약관하가 밝을 명자야. 밝기가 약 같다. 뭐 하는 것과 같다? 볼관자예요. 볼관자. 불을 보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명약관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불 보듯 뻔하다가 명약관하라고 하는데, 샘 필명이 약신이거든. 이렇게 약신. 필명이라는 게 글을 쓸 때 쓰는 이름을 필명이라고 해요. 부필자를 써서. 약신이 무슨 뜻이거든. 신은 요건 새벽 신자야. 새벽 신. 새벽과 같다. 항상 새벽과 같아. 새벽이 뭔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깨어있고 하는 데잖아. 그래서 중국어를 읽으면 루어찬이야. 루어찬.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애들이 내 이름을 루어찬이라고 불렀어요. 약신. 약자가 이게 같을 약자도 되지만 그것도 됩니다. 만약. if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if의 뜻일 때 우리가 만약 하잖아. 만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약등천이라는 게 바로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도는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다. 불가급이다. 미치기가 불가하다라는, 미치기 어렵구나. 도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늘 올라갈 수 없듯이 도를 배우기가 그만큼 어렵다. 급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급은 미칠 급자예요. 미치다라는 게 진짜 매드에 미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는 게 이게 미치다, 못 미치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불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미칠까 못 미칠까 이렇게 우리는 합격했다라고 하는데 걔들은 중국은 뭐라고 할까? 합격이 아니라 급격했다라고 해요. 그 격에 미칠 급.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할 때 중국에는 급격, 지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자, 미치지 못한다. 어렵다라는 거야. 인의 몸 쓸 데 없으니 성대농포 되오리라. 밑에 성대농포,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또 뭐예요? 그거 하는 거, 배우는 거 그만두고 농사 지으며 자연에 묻혀 살겠다. 홍진에 절교하고, 홍진 저번에 했어요. 붉은 먼지 속세라고 했죠. 절교 지금도 쓰는 말이야. 절교가 뭡니까? 끈다. 사귐을 끊다라는 거죠. 그죠? 사귈 교자를 홍진에 절교하고, 그러니까 속세랑 사귐을 끊고, 속세를 끊고 백운으로 위우하여, 백운 흰 구름으로 벗을 삼아. 위우는 우자가 우자예요. 그죠? 녹수 청산에, 녹수 푸른 물과 청산에
시름 없이 늙어가니, 걱정 없이 늙어가니, 이 중에 무한지락을, 이 중에 그렇게 사는 중에서 무한, 한계가 없는, 한이 없는 지극한 즐거움, 무한지락을 헌사할까 두려워해라. 자, 헌사하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헌사하다. 야단스럽다라는 거예요. 야단스럽다라는 말. 나중에 이제 간동별곡에도 나오고 온 데서 헌사토 헌사할자 이렇게 하면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근데 야단스럽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또? 야단스럽다. 시끄럽다가 아닙니다. 너무 화려하고 화려하구나. 이 뜻이. 그래서 어떤 경치를 볼 때, 와, 진짜 화려하네. 이럴 때 헌사하기도 헌사하구나. 이렇게 이제 헌사토 헌사할샤라는 이 구절이 엄청 많은 데서 나옵니다. 헌사하다가 뭐다? 야단스럽다. 너무 화려하고 화려하구나 하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중에 무한지락을 헌사할까 두려워해라. 이 중에 끝없는 즐거움을 다른 이가 소란스레 떠들까 두렵구나. 소란스레, 야단스럽다고, 그러니까 야단스럽다가 진짜 소란스럽다. 여기서는 소란스럽다고. 나중에 경치가 헌사하다라면은 경치가 화려하고도 화려하구나. 이렇게 소란스럽다도 되고 일 뜻, 이 뜻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경치 얘기할 때 헌사하다라는 말. 헌사할까, 야단스러울까봐 두려워라. 인간의 벗 있단 말과 나는 알기 슬리허라. 자, 인간 세상에 벗이 있다라는 말인 걸 나는 알기가 싫다. 인간 세상의 벗은 언제든지 배신 때리고 막 하니까 인간 벗은 나는 안 싫다. 이 소리. 물외의 법 없단 말과 나는 알기 즐거워해라. 물외. 이렇게 요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 속에 벗이 없다는 말을 나는 알기 즐거워라. 그러니까 자연 속에 물 외, 자연 밖에는 벗이 없단 말을 나는 알기를 즐거워한다. 싫거나 즐겁거나 내분인가 하노라. 이게 싫어도 즐거워도 나는 다 내 분수에 딱 맞는가 하노라. 싫거나를 저번에 슬카장 했던 거 기억나요? 슬카장 먹자 하니 하는 게 슬카장,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슬카장이 지금 현대어에 뭐라고? 실컷. 그러니까 실컷 먹었다는 싫을 정도로, 먹기가 싫을 정도로 먹었다. 슬커다가 바로 싫다예요, 지금의. 유정코, 정이 있고 무심한. 저번에도 계속 했어요. 무심하다라는 건 무슨 뜻?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없는 거를 무심하다라고 했다고. 정 있고 욕심이 무심할산 아마도 풍진붕으로다. 정이 있는 듯 하지만 무심하기는 아마도 세상에 이때 무심은 뭐예요? 이때는 욕심이 아닙니다. 정이 있지만 뭐가? 관심. 이때는 관심이죠. 무관심한 것이 아마 풍진, 바람의 먼지인데 이것도 속세지. 속세, 세상의 붕우, 친구로다, 벗이로다. 붕우는 벗붕자의 벗우자예요. 붕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붕우가. 똑같은 걸 왜 두 번 쓸까? 붕우. 이건 지금도 중국에서는 붕우라고 해요. 벙요라고 들어봤어요? 벙요. 벙요가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 친구인데 벗붕 벗우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깨복쟁이 친구, 불알 친구, 어릴 때부터 막 사귀었던 친구 있지. 요거는 사회에서 만나게 된 친구. 아니 벗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붕우가 무심코, 그러니까 정이 있고 관심이 없는 거는 세상의 붕우고, 무심한 듯 하지만 무심코 유정할산. 그러니까 무심한 듯 보이지만은 정이 있는 것이 아마도 강호의 구로로다. 이렇게 했어요. 구로. 구자가 아까 무슨 구? 그 세조자 있어요, 없어요? 구자에.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갈매기와 로는 뭘까?
맞아요. 백로예요, 백로. 잘하네. 갈매기와 백로로다. 이거. 그러니까, 정이 있는 듯 하지만 무관심한 것들이 인간 세상의 것이고, 무관심한 것 같지만 정이 있는 게 바로 강호의 구로, 갈매기나 백로 같은 놈이로다. 라고 해서 누구를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구로를 지켜 세워주는 거죠. 그죠? 이제야 작비금시를 깨달은가 하노라. 작비금시는 밑에 나와 있죠. 어제는 그리고 시, 오늘은 옳다. 시비라고도 하죠. 그죠? 시가 뭐고? 옳을 시, 그를 비 해서 시비. 옳고 그름. 어제는 그리고 오늘은 옳다. 어제를 작자라고 하는데 혹시 작일이라고 들어봤어요? 작일. 만약에 군대 가면은 작일이라고 엄청 많이 써요. 작일. 어제를 작일이라고 합니다. 일자가 이제 한일, 날일자인데 중국에서는 이게 티엔을 많이 써가지고 주어 티엔이라고, 주어 티엔 완상리 쪼셔마 하면 어젯밤에 너 뭐 했니? 이렇게 할 때 작천, 작일 이렇게. 그러면은 내일은 뭐라고 할 거예요? 한자로. 어제 내일은 명자를 써요. 명일의 계획을 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 명일. 많이 들어봤을 텐데, 민티엔지엔 하는 거 들어봤어요, 혹시? 짜이지엔은 들어봤어요? 네. 짜이지엔은 see you again의 제자야. 민티엔지엔은 see you tomorrow예요, tomorrow. 민티엔, 명일. 그러니까 명일에 보자. 이거니까. 작일, 금일, 명일. 이건 엄청 많이 씁니다. 작일이 뭐라고? 어제. 작일. 지금 오늘은 금일. 이제 금일이니까 금일. 명일은 내일. 이게 군대에서도 나 처음 군대 갔을 때 작일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작일을 쓰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작일 많이 써요. 명일도 많이 씁니다. 명일. 작일, 금일, 명일. 보면은 우리나라는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명일을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내일 하는 거는 내일은 왜 내일일까요? 내자가 무슨 내자일까? 올내자야. 올내자니까 둔법칙 때문에 내일이 된 거야. 올날이라는 거죠. 올날. 근데 작일은 어제죠. 순우리말이 있어요. 금일은 오늘이잖아. 어제, 오늘은 순우리말이 있는데 내일만 순우리말이 없다? 이것도 한자고 이것도 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약간 비꼬아서 우리나라는 내일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뭐냐면 순우리말이 어제, 오늘, 우리 흔히 내일 이렇게 하는데 작일, 금일, 명일 요 정도는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알아두세요. 자, 이제야 작비금시, 어제는 그르고 지금이 옳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소리입니다. 도팽택 기간거 밑에 보면은 도팽택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났다. 도연명이 왜 벼슬을 버리고 떠났어요? 도연명의 귀거래사라고 들어봤어요? 귀거래사. 엄청 유명한 문장인데 돌아갈 어디로? 고향으로 간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간 걸 도팽택 기간거. 기가 버릴 기자입니다. 관은 관직 관자예요. 도팽택이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날 때 제와 태부 걸해기 할제 이렇게 할제와 태부 걸해기 할제 한나라 태부 소강이 사직을 간청할 때 이건 전부 간직을 멀리하는 사람의 그겁니다. 호연 행색을 니안이 부러하리 넓고 큰 그 모습을 누가 부러워하지 않으리 라고 합니다. 호연 들어봤어요? 호연지기는 들어봤어요? 호연지기
저기 후곡에 가면 호연지기 학원도 있는데, 호연지기 넓을 호, 그러할 연인데, 맹자가 했던 말이에요. 맹자가 호연지기라고 해서, 지극히,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할 때 또, 만약에 그거 하는 사람들은 윤리와 사상 할 때 보면은 이 호연지기라고 합니다. 지극히 넓고 굳고 센 기, 마음을 호연지기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은 이 맹자가 공자에, 요거는 나중에 어디에서도 나오냐 하면은 간동별곡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예 얘기를 해줄게요. 간동별곡에서도 요 말 엄청 유명한 말이어서 맨날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동산은 등산할 때 등자야. 그러니까 동산에 올라가니까 노, 사실은 로입니다. 태산, 중국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했던 게 태산이야. 아니 소천하.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공자님은 노나라 사람이야. 노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놓은 여기 산동반도죠, 그죠? 요 산동반도 여기가 예전에 노나라 땅이었어요. 노나라 땅. 그래서 여기에 청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도. 요쪽이 예전 독일이 빌려 쓰던 독일 식민지라고 한다면 독일 조차지야. 그래서 요 청도의 물에다가 독일의 맥주 공법을 한 맥주가 무슨 맥주일까요? 청도 맥주예요. 청도 맥주를 중국어로 읽으면 칭다오 피지우라고 하거든. 그래서 요 산동반도 있는 여기가 노나라 땅이야. 노나라. 공자님 나라야. 그래서 여기 공자가 노나라에 있는 동산에 올라보니 노나라가 요만큼밖에 안 되네 하면 노나라가 작아 보이더라는 거야. 근데 중국 여기에 태산이 여기 있어요. 태산은 엄청 높은 산이지. 공자가 태산에 올라가 보니까 등태산이 소천하. 태산에 올라갔다 보니까 온 세상, 온 천하가 작게 보이더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공자가 얼마나 대범한 사람인지 알겠죠? 우리는 노나라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조금 높은 산에 가니까 그렇게 컸다고 생각하는 노나라가 작게 보이고 태산에 올라갔더니만 천하가 작게 보이더라. 이 소리는 우리가 왜 견문을 넓혀야 되는지 알겠죠?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되고 하여튼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커진다라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나중에 정철의 간동별곡에 보면은 왜 나오냐 하면은 정철은 일단 간동별곡에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하면서 금강산 여행을 먼저 떠나요. 금강산에 봉우리가 몇 개 있대.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렇게 하죠. 12,000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를 금강산에 비로봉이라고 해요. 비로봉 꼭대기를 이제 얘가 올라갈까 말까 하는 거야. 비로봉 꼭대기를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지? 그러니까 비로봉 나는 안 올라갈랜다. 그러면은 좀 꾸질꾸질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핑계를 뭘 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핑계를 뭘 대지 하다가 이렇게 걔가 뭐라고 하냐. 노나라 좁은 줄을 나는 아직 모르거든. 크나큰 천하를 어찌하여 적단 말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공자님의 경지가 안 돼서 노나라가 적은 것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천하를 어떻게 적다고 했는가 공자님은 나는 그런 경지에 오르지 못했으니까 나는 비로봉에 올라가 볼 필요도 없다. 어차피 비로봉 올라가 봐도 나는 공자님 같은 그런 마음 갖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뭐 해? 하면서 그냥 내려온 거야. 그냥 힘들어서 안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굳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야. 안 올라간 거야.
그래서 요 부분 지금 노나라 좁은 줄을 나는 아직 모르거든. 크나큰 넓디 넓은 천하가 어찌하여 적단 말고 요 표현이 그 간동별곡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요 얘기를 알아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의 이런 마음을 뒤에 공자의 제자였던 맹자가 바로 이런 마음이 바로 호연직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호연직이도 자주 나오고 요것도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호연은 넓고 큰 모습을 호연이라고 합니다. 호연 행색을 니안이 불허하리. 나의 이런 그렇게 넓고 넓은 마음을 도팽택이나 태부의 이런 마음들을 누가 아니 부러워할까? 알고도 부지지하니 나도 몰라 하노라. 내가 그걸 아는데 그걸 그치지 못하니 나도 몰라 하노라. 그게 뭔 말입니까? 알고도 벼슬길을 언제든지 이렇게 도연명이나 태부처럼 버려야 되는데 나는 그걸 그치지 못하니 나도 참 큰일이구나. 벼슬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도 그칠 줄을 모르니 나도 몰라 하노라. 인간의 풍우 다하니 무수일 머무나뇨. 인간의 풍우 비바람이 심하니 무슨 일로 머물겠는가.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이런 비바람이 심하니까 내가 왜 여기 머물러야 되냐. 머물지 않겠다라는. 물외 연하 족하니 무슨 일 아니가리. 물외 아까도 계속 얘기했어요. 속세밖에 연하 연기 연자 안개 하자예요. 연기와 안개. 이때 연기는 그 노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을. 만족스러우니 족하니 만족스러우니 무슨 일로 아니가리. 그러니까 자연 속으로 무슨 일로 아니가겠는가. 자연 속으로 가겠다 이 소리죠. 이제 난 가려 정하니 이제는 진짜 자연 쪽으로 가려 하니 일흥개워 하노라. 흥치를 이기지 못하겠노라. 너무 흥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다 보면은 이런 노래를 뭐라고 한다? 강호 한정가 이렇게. 강호에서 자연에서 한가로운 정을 느끼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강호 한정가에 무슨 몇 곡 하는 것들은 거의가 강호 한정가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18번 아까 절교와 위우, 절교는 사귐을 그치다, 위우는 벗을 삼다 이겁니다.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자가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간의 벗이다. 맞죠? 위우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벗이고 자연의 벗의 대표적인 게 아까 뭐였어요? 북로였죠. 북로란다. 구로였죠. 구로. 갈매기와 백로. 하자는 붕어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붕우는 절교의 대상이다. 아까 얘기했던 인간 세상의 풍진의 붕우. 하자는 백운과 위우를 통해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백운, 흰 구름을 벗삼음으로써 무한한 지극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맞죠? 하자가 위우하고자 하는 구로는 하자가 벗을 삼고자 하는 갈매기와 백로는 물외 세상 밖에 연하 족한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물외 세상 밖에 연기와 안개라는 노을과 안개로 만족하는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하자가 물외의 벗과 물외 그러니까 자연 속의 벗과 위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코 무심하기 때문이다. 아니죠? 반대로 바뀌었죠? 무심코 유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한 듯 보이지만 정이 있는 게 무심코 유정하다라고 했죠. 반대로 바뀌었어요. 유정코 무심한 거는 누구였어? 인간의 벗이었잖아요. 그죠? 인간의 벗. 풍진의 붕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풍진, 세상의 붕우. 그래서 5번입니다. 여기는 유정코 무심이 아니라 무심코 유정한 이렇게. 그 다음 넘겨서 20페이지. 20번에 5, 21번에 1, 22번에 4. 됐어요?
요거는 뭐 그닥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오늘 소설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시에서 지금 시는 고전시, 현대시 이렇게 같이 했어요. 고전시가는 특히나 여러분한테 좀 생소해가지고 지금 1학기 때 고전시가 현대시 요거는 중간고사 때는 현대시 나올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요 부분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특히 현대시나 이런 데에서 뭐 수필 또는 희곡 이렇게 붙여서 나와요. 그래서 수능 문학에서 17문제가 나오는데 17문제 중에 지금 우리가 요만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만큼.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고전소설 한 지문 나오고 현대소설 한 지문 나오는데 요거 하면은 요번 2월 달까지 우리가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극문학이 바로 희곡 시나리오를 소설 극문학이라고 하는데 저거 한번 해볼까요? 퍼즐 이때까지 개념어 리뷰 한번 볼까?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문장을 나란히 짝을 맞추어 배치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짝을 맞춘다. 가로 열쇠 76페이지. 유사한 동사 구조를 쓰는 거야. 뭘까? 대꾸겠죠. 그죠? 대꾸. 그럼 세로 열쇠 대조와 유사한 개념으로 아까 대조와 유사한 걸 뭐라고 했어요? 대비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또 둘 이상의 2번에 가로가 어디 있어? 2번 가로가 있네. 둘 이상의 감각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이미지로 하나의 감각적 대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하는 방식.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했죠. 이미지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심상. 자, 먼저 풍경이나 사물을 묘사하여 주고 그 후에 대상이나 경치를 한다. 한시에서 주로 보여주는 시상 전개 방식이 뭐다? 선경, 먼저 선자, 먼저 경치를 읽고 후에 자기의 정서를 밝힌다. 성경 후정이라고 했어요. 시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형태적, 의미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한다. 머리수, 꼬리미, 수미, 상관, 또 뭐라고 또 한다? 수미, 쌍관이라고도 한다. 쌍을 이루는 관계를 보여준다. 또 수미, 서로 대응시킨다. 수미, 상응, 수미, 상관, 수미, 쌍관, 수미, 상응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뭘로 해야 될까요? 수미, 상관으로 해야 뭐가 돼? 4번 가로 열쇠가 하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하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어요. 객관적 상관물. 하자의 감정이 이입된 거는 감정이입이 일어났고 하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하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죠. 그죠?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 이거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다시 하도 중요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뭐라고? 감정이입은 내 감정을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놈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울어라 새요 이렇게 하면은 새는 진짜 울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울고 싶으니까 새한테 이 나의 감정, 울고 싶은 감정을 새한테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 이건 감정이입이라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입된 얘는 일단 뭐가 될 수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입된 것도 감정이입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감정이입이 됐다 그러면 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객관적 불러일으킨 거 있죠. 불러일으킨 거는 항조과 같은 경우에 꾀꼬리 두 놈이 서로 막 너무 정답게 하고 있어.
정답게 지냈는데 나는 뭐니까? 나는 지금 유리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놓친 거야. 근데 놓치고 털썩 주저앉아서 쉬고 있는데 꾀꼬리 두 마리가 너무 암수가 서로 너무 정답게 지내고 있으니까 쟤들 보니까 더 자신의 외로움이 부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외로움이 지금 꾀꼬리한테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걔들을 보니까 내가 더 뭐 하지는 거야? 더 외로워지는 거야. 그러면은 나의 외로움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지. 나의 정서를. 그러면 그 꾀꼬리가 뭐가 된다는 거야? 그 꾀꼬리도 객관적 상간물. 우리 객상 하는데. 그러니까 객관적 상간물은 이 두 개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야. 감정이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자신의 정서를 부각시키거나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도 객관적 상간물이야. 네. 그러니까 객관적 상간물이라고 전부 감정이입된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꾀꼬리는 감정이입이 됐어, 안 됐어? 내 감정이 그 애한테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객관적 상간물이라고 다 감정이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감정이입된 놈은 객관적 상간물이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잘 알아둬야 돼. 객관적 상간물이면은 그러니까 감정이입됐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객관적 상간물이다. 근데 객관적 상간물은 감정이입 안 되고도 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그 감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아까 그 꾀꼬리 생각하면 돼요. 그게 황조가거든. 황조가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하는 요 황조가 시인데 그 꾀꼬리를 보니까 내가 더 나는 누구래 쟤들도 저런 동물 새도 저렇게 암수가 서로 정다운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꾀꼬리 걔도 객관적 상간물이다라고. 자, 그다음에 현재 과거의 시간이 역전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순행적 구성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 우리 배웠던 시 중에서 현대시에서 내가 엄청 슬픈 시라고 했던 여승, 백석의 여승이 바로 역으로 딱 금전판 거기에서 봤지 하면서 옥수수 팔다가 딸 옆에 두고 옥수수 팔던 그러면서 쭉 오는 게 바로 여승이었어요. 자, 슬픈 마음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에서 하자는 땡땡땡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뭘까요? 슬픈 마음 애상감. 애상이라는 말 엄청 많이. 그러니까 애상감 하면은 왜 이게 자꾸 나오냐 하면은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애자만 나오면 뭐 생각해요? 사랑 생각하는데 고전 시가에서나 이럴 때 애는 무조건 뭐라고? 슬플 애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애도 그러니까 슬퍼서 상처받은 듯한 느낌. 애상감입니다. 하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하자의 아까 했네 그 객관적 상간물. 하자가 느끼는 감정. 하자가 느끼는 감정을 정서라고 하죠. 정서.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 그러니까 모순형용이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역설이라고 한다 그랬죠. 역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해서 역설적 표현이다. 자, 넘겨서 이게 이 시는 끝났고 이제 소설을 한번 봅시다. 소설에서는 시에서는 얘기하는 사람을 시적 뭐라고 했어요? 하자라고 했어요. 시적 하자.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은 시적 청자. 근데 청자가 없는 거는 시적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는 시적 아니 그냥 시적 관찰자가 어디 있어? 시적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만약에 누구를 보고 말을 건네는 식으로 하면은 청자가 있는 건데 내가 꽃을 보고 꽃은 이렇구나 하면은 그건 뭐라고 한다고? 들어오세요. 이거 너무 일찍 왔는데. 앉을 자리가 거기 옆에 앉으면 되겠네. 자, 7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갔다 오세요. 자, 서술자는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적 하자, 시적 청자 또는 시적 대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는데
소설자는 소설의 내용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작가가 만든 인물로 서사 내용과 자 서사 앞으로 서사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서사는 아예 서사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뭐라고 생각한다?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이야기 이렇게 서사시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야기가 있는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 시 여러분이 아는 서사시 하면 뭐 생각나? 응? 소나기는 그냥 소설이고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일리아드와 오디세우스 있죠? 못 들어봤어요? 오디세우스 일리. 그러니까 역사를 바탕으로 시를 쭉 썼잖아. 그러면 그걸 서사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는 뭐가 있으니까? 역사는 누가 뭘 하고 하는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극도 대하 드라마 이렇게 얘기할 때 대하 드라마 요즘 여러분 봅니까? 나는 안 보는데 대하 드라마라는 게 큰 강이지. 큰 강이 쭉 흘러내려오는 거야. 이게 역사가 큰 강으로 이렇게 쭉 흘러내려온다고 해서 대하 드라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하 드라마 같은 경우를 우리가 흔히 대서사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쭉 내려온 영어로 된 라틴어로 된 뭐라는 거야? 시야. 그래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 엘리아드와 오디세우스가 우리가 흔히 서사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사라는 게 나오면은 스토리구나. 이야기 내용과 독자 사이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서술자라고 하는데 서술자의 관점에 따라 이야기의 서술 방식과 효과가 달라지므로 소설을 읽을 때 서술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부터 확인해야 된다. 그럼 작가가 서술자냐? 저번에 시인이 시적하자냐? 이거 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시인이 시적하자일 수도 있지만 시적하자가 아닐 수도 있죠.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은 버림받은 여인이 시적하자야. 쓴 사람은 누구야? 남자 정철 사대부 정철이 쓴 거지. 시인은 정철이고 시적하자는 버림받은 여인이죠. 그러면 시적하자와 시인은 다른 거죠. 네. 작가, 서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자와 작가가 동일한 존재로 될 수도 있지만 동일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설에서 서술자는 작가가 생각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야기꾼이다. 그러니까 시적하자와 시인이 아니듯이 소설에서도 작가가 서술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관계. 서술자와 등장인물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따라 1인칭이냐 3인칭이냐로 된다. 1인칭은 나가 소설 안에 나오죠. 그래서 1인칭 나 자체가 서술자가 되는 거고 3인칭은 서술자가 3인 나나 너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인칭 서술자 시점을 놓고 보면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로 나라는 1인칭으로 나타난다. 김유정의 동백꽃 보면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쫓기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내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내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야? 김유정의 동백꽃은 다 받지 않았어요? 얘가 나하고 점순이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죠. 그러면은 무슨 시점이라고 하면 될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근데 만약에 나가 등장은 하는데 나가 다른 주인공들을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면서 걔들 얘기를 주 스토리로서 나가고 있다.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자, 3인칭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할 때 3인칭이라고 한다. 복녀는 김동인의 감자인데 복녀는 열심으로 송충이를 잡았다. 소나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송충이를 집게로 집어서 약물에 잡아놓고 또 그렇게 하고 그 통은 잠깐 새에 차곤하였다. 하루에 32전씩의 품삯기 그의 손에 들어왔다. 자, 여기는 나가 존재하지 않죠. 복녀를 뭐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3인칭 서술자인데 지켜보고 있는 자가 그 주인공의 속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무슨 시점이라고 할까요? 전지적. 전자가 무슨 전자일까? 전지전능하신 하잖아. 전지전능하다. 완전할 때 전자예요. 완전히 알고 있는, 우리가 신을 전지전능하면 완전히 알고 완전히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전지적은 완전히 알고 있다라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아까처럼 그냥 옆에서 관찰만 하고 있다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김동인 감자 요 부분에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관찰자 시점인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만큼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3인칭 서술자가 있다라고 봅니다. 서술자의 개입 엄청 중요해요. 거기다가 별표를 치고 싶은 대로 다 쳐놓으세요.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을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 고전소설에 상투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현대소설에 썼다가는 욕 더럽게 먹는다. 이거예요. 현대소설에 서술자가 갑자기 개입을 한다. 그럼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서술자의 개입은 3인칭 시점의 소설에서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간혹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를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서술자가 개입한다, 편집자적 논평이다. 같은 말로 하세요. 주로 고전소설에 나타난다. 자, 교씨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같이 조치하시다니 이제 첩의 원한이 거의 풀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한림은 즉시 일가에게 통지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다. 유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두 부인도 말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서술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여기 논평을 하고 있어요. 현대소설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소설을 읽을까 안 읽을까? 현대소설 안 읽어요. 이게 고전소설에서만 갑자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심청이 인당수에 풍덩 빠졌다. 그러면 아이고 불쌍한 심청이를 어찌할꼬, 이렇게 서술자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서술자의 직접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사시남정기 내가 얘기 살짝 해줬죠? 사시남정기. 일단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김만중은 뭐 쓴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구운몽 쓴 사람이야. 구운몽도 자기가 유배가 있어서 숙종한테 김만중이 숙종 때 사람인데 숙종하면은 누구 생각나? 숙종의 와이프 인현왕후, 숙종의 후궁 장희빈, 희빈 장씨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봐요. 조선시대는 일부 다처제일까? 네. 조선시대는 일부 다처제 아닙니다. 일부 일처제야. 일부 일처 다첩제야. 무슨 소리일까? 일부 일처 다처제가 일부, 남편은 하나야. 남편 부자야. 일처, 아내 첫자야. 다첩, 마늘 다자에 첩. 첩은 망하려는 뜻에, 첩자가 진짜 웃기죠. 망할 망자에 계집여자가 있으면 이게 첩이야, 첩. 그러니까 일부 일처 다첩제. 뭐냐면은 남편 하나 있으면은 처는 하나밖에 없어요. 첩을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처는 이 남편과 이 처 사이에 난 애를 뭐라고 할까요? 이걸 적자라고 해요. 적자. 그러면 이 남편과 이 첩 사이에서 난 애들을 뭐라고 할까요?
얘는 적자면 얘는 첩자. 이걸 서자라고 해요. 만약에 이 첩이 양인이면 서자고 이 첩이 천민이잖아. 그러면 이거 얼자라고 해요. 근데 줄여서 이걸 뭐라고 해요? 서을 차별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얘하고 얘를 뭐라고 해요? 적서 차별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중에서 얘가 양반이야. 그러면 쳐도 양반집 규수를 택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양반이니까 이 적자만이 양반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은 중인 신분이 되는 거예요. 중인 신분. 얘들까지도 양반을 만들어 놓으면 양반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첩들이 막 깔려 있는데 첩을. 그러니까 얘들은 절대 뭐를 못 보게 만들어 놓을까? 과거를 못 보게 만들어. 그래서 홍길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놈이야. 홍길동이 아무리 지가 해도 뭐라고 과거를 못 봐요. 그리고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기 형들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야. 호부호형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처가 된다라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야. 이게 첩은 그러니까 이 처가 돼야 된다는 소리를 이걸 그대로 왕궁으로 가져오면 뭐가 될까요? 이게 왕이죠. 이게 왕이고 얘가 중전마마야. 이 중전마마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으로 놓고 보면은 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희빈 같은 이런 첩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후궁이라고 하죠.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왕하고 중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뭐라고 할까? 아들은 무슨 대군이라는 붙여줘요.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난 애들은 무슨 군만 붙여줘. 그래서 수양대군. 그러면 만약에 강해군은 모르긴 몰라도 누구 자식이야? 후궁의 자식이야. 연산군 후궁의 자식이야. 근데 선조가 헷가닥 돌아서 선조가 50이 거의 다 됐을 때 다시 중전을 간택을 해요. 그 중전이 나중에 뭐가 돼? 금방 죽으니까 이제 임목대비가 되는데, 그러니까 임목대비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영창대군이 되지. 왜냐하면 그 임목대비는 중전마마잖아. 그러니까 영창대군, 그러니까 강해군이 이미 세자가 됐는데 영창대군이 이제 뭐 적통이 태어난 거죠.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강해군은 그만큼 입지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제 영창대군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강해군은 어때? 머리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지. 왜냐하면 신하들이 적통인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모반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선조는 또 이미 늙었으니까 금방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은 자기보다 새카맣게 어린 엄마지. 임목대비는. 강해군이 30몇 살 때 18살 엄마가 들어온 거야. 그리고 또 애까지 놓은 거야. 자기 동생을, 영창대군을. 자기는 군인데. 그러니까 임목대비를 폐비시키고, 그러니까 왜 대비가 된지 알겠죠? 나이는 어려도 죽은 왕의 와이프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임목대비를 폐비시키고 영창대군은 강화도 갖다 놨다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계속 화근을 남겨둘 수 없어서 강화도에서 이제 쪄 죽인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영창대군은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고 엄마를 폐비시켰다 해가지고 이제 폐륜하로 몰려서 쫓겨난 게 인조반정이죠. 인조반정.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바로 요건 양반은 첩을. 그러니까 왕은 중전마마는 누가 뭐래도 중전마마는 한 명밖에 없어요. 후궁은 짝 깔릴 수 있지. 세종도 후궁이 뭐 20몇 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첩들은 짝 깔려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엄마한테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심심할까봐 구운몽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숙종이 자기 뭐 보냈으니까? 유배 보냈으니까 숙종한테는 살짝 기분이 나쁘죠. 짜증이 나니까
숙종이 이제 디스를 하는 거야. 까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사씨 남정기가 바로 여기 유할림이라는 양반 애가 지 처가 사씨야. 근데 교씨라는 첩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교씨라는 첩이 기어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 쫓아내고 지가 처가 되는 거야. 첩이었던 놈이 처가 되는, 딱 숙종이 인현왕후 쫓아내고 장희빈을 중전마마로 올리거든. 그걸 우회적으로가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숙종과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관계를 유할림이랑 사씨와 교씨. 나중에 이제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쫓겨나는 판이야. 사씨가 쫓겨나는 판인데, 나중에 다시 장희빈 사형 먹고 죽죠. 교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유할림의 아빠는 이미 죽었어요. 이 유소사고. 유할림의 고모가 두 부인이야. 얘가 지금 잘못하는 거죠. 얘가 지금 착한 사씨를 내쫓고 교씨를 자기 처로 올리는 부분에서 이런 자기 아빠나 여기 고모라도 있었으면 이 유할림을 막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죽어서 없고 이 사람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니 얘를 누가 말려주리요 하면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유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할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누가 이 착한 인현왕후를, 숙종이 빙신 같은 임금이, 나 유배 보낸 빙신 같은 임금이 착한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이 교활한 장희빈을 중전으로 올리는 거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문학이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자, 그럼 옆에 보면 할림이 교씨의 흉계에 속아 사씨를 내치고 교씨를 정실부인으로, 이 정실부인이 바로 처라는 거예요. 처. 정실부인으로 삼으려는 장면으로 이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인 의견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서술자의 직접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전소설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고전소설을 본따서 했던 현대소설가가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채만식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채만식의 태평천하,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 지금 교과서에서 여러분 그 중에 두 개, 세 개 다 배울 거예요. 채만식의 태평천하,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 같은 경우가 고전소설의 그 형태를 본따서 이 사람도 그렇게 어투가 그렇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채만식의 현대소설인데도 불구하고 1920년대, 30년대 쓴 사람이야. 근데 현대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고전소설의 형태로 쓰다 보니까 채만식 소설에서는 뭐가 나온다? 서술자의 직접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나온다. 나머지 고전소설에는 그냥 아이고 불쌍한 춘향이를 어떡할까 뭐 이렇게 나오면은 전부 서술자의 직접 개입입니다.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온 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서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온 거를 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온 부분은 무조건 문제화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씨 남정기를 쓰고도 김만중이 안 죽은 거 보면 용해요. 그냥 대놓고 깐 거잖아. 대놓고 이런 스토리 구조를 이렇게 딱 한다라는 거는 숙종이 딱 보면은 이 새끼 나 까네 이렇게 다 알 거 아니야, 그죠? 그 상황을 완전 똑같이 딱 만들어 놔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참 강단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압수수색 다 들어올 텐데. 자,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을 서술자의 태도라고 하는데, 서술자의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인물이나 사건이 서로 달리 서술된다. 자,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으면 틀림없을 거다. 고놈의 계집애가, 여기서 고놈의 계집애라고 하면서 고놈의 계집애,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죠. 서술자인 나는 등장인물 점순이를 부정적 태도로 보고 있으면 안다.
요새로 접어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집 닭을 못 살게 구는 점순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서술자,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술자의 직접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 넘겨서 시점 한번 볼까요?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나 입장을 시점이라고 하는데 아까 살짝 다 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또 뭐 작가 관찰자나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도 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작가가 신처럼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사건이나 인물들의 심리를 모두 알고 사건을 전개하는 거다.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1인칭 주인공 관찰자 시점, 밖에 있다 전지적 작가 작가 관찰자 시점. 시점의 혼용은 뭘까요? 시점이 소설에서 이 부분까지는 1인칭으로 쓰다가 이 부분에는 3인칭으로 쓰는 거. 그런 게 요즘은 엄청 많이 나와요. 혹시 한강의 채식주의자 읽어봤어요? 그 유명한 소설인데 채식주의자. 근데 좀 보면은 좀 뭐 섬뜩하기도 하겠지만 거기는 보면은 챕터에 따라서 서술자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누가 근데 그 등장인물은 서로 같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쪽에서는 남편이, 요쪽에서는 아내가, 요쪽에서는 형부가 이렇게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그거 요즘 논술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그럴래나? 하여튼 그 프랑스에서 상도 탄 거니까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시점이.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뭐는 무슨 시점이다 하고 외워놨잖아. 외워놓으면 안 돼요. 다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외우지 말고 그냥 쭉 읽어보고 나가 등장했나 안 했나. 그리고 나가 등장했다면은 나가 주인공인가 관찰자인가? 나가 등장 안 했다면 서술자가 3인칭인데 얘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애인가? 아니면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가? 요렇게 그 지문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읽고 해야지 미리 외워놓는다거나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점이 혼용될 수 있으니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옆에 보면은 인물과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는 시점도 있는데 이를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일단 모든 걸 아는 서술자야. 모든 걸 아는 서술자가 있는데 얘 주인공 A, 주인공 B가 있어요. 근데 계속 이때까지는 지가 다 알아서 하다가는 어떤 한 부분에서 A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얘기를 B를 보면서 A가 마음에 갖고 있는 마음을 그걸 서술을 하고 있다. 만약에 저 기집의 속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막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건 서술자가 아니라 A가 B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쓸 때는 얘 입장에서 얘를 본 부분을 쓰는 거야. 이런 걸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자, 하루는 콩쥐가 으슥한 깊은 밤에 빈 방에서 두 팔을 호적거리며 어미를 찾으니 채만춘의 마음은 그대로 녹는 듯 하였다. 그러나 서술자가 채만춘의 내면 심리를 모두 알고 있죠. 녹는 듯 하였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야. 그러나 그런 고생도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요 채만춘의 마음은 그대로 녹는 듯 하였다. 요 부분이 채만춘의 마음을 서술자가 알고 있다 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알 수 있는. 거리감,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거리감. 서술자와 등장인물 간의 거리감인데 서술자와 등장인물, 그러니까 주인공, 서술자와 독자, 등장인물과 독자 요 사이가 가깝고 멀게 느껴지는 것을 거리, 소설에서의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까운 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까지 다 알고 있으므로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깝다. 이때 독자는 서술자를 통해 인물에게 가깝게 다가갈 이유가 없으므로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멀다. 자, 이게 아예 그 밑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은 일단 거리가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독자와 인물 이렇게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인칭은 서술자와 인물이 서술자와 독자가 멀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나가 인물을 다른 등장인물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는 다 알고 있으니까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1인칭이나 작가 관찰자는 모르니까 멀다. 이렇게 서술자 인물, 서술자 독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다 알고 있는 거면은 가깝다. 모른다, 멀다. 이렇게 하는. 그럼 독자와 인물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는 알고 있는 애가 서술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자하고 인물은 멀다라고 보는 거고 독자와 인물 사이에 1인칭이나 작가 관찰자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건 중학교 때 이 거리를 많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 거리가 시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요 표를 아예 머리에다가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가깝다. 나머지 1인칭 관찰자나 작가 관찰자는 모르고 있으니까 멀다. 독자하고 인물은 그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알겠죠? 주요섭의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사랑손님과 어머니인데 나는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드렸다. 이 나가 누구예요? 오키죠, 오키. 왜 뭐지? 걔가 맨날 그거 하는 게 컬투 봤어요, 컬투? 컬투의 김태균인가? 걔가 왜 여자 목소리 내는 거 있지? 그게 이게 오키로 영화로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있었거든. 영화에서 그 오키가 하는 말투를 따라 하는 거야. 뭐, 여자 목소리 내는 그 부분이.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들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았을 때보다 더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오키 나가 등장해가지고 엄마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엄마가 그렇게 됐는지 얘는 몰라요.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봉투를 들고 어쩔 줄을 모르는 듯이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서술자인 오키가 어머니의 행동과 모습을 관찰하여 보여주고 있으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서술자와 인물, 엄마,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멀지만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독자와 인물의 엄마의 거리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자, 시점과 거리는 밀접하다. 소설에서 거리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작가는 거리를 통해서 서사에 이 서사 이야기라고 했죠. 그죠? 스토리 박진감을 부여하여 사실성과 객관성을 조절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거리는 모두 가깝다. 한번 볼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등장인물과 동일인이기 때문에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술자와 지가 같은데 거리가 나와 나의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서술자와 등장인물 간의 거리를 아예 묻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다른 경우보다 가깝다. 또한 주인공이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도 가깝다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원래 어디가 1인칭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또는 1인칭 주인공 시점도 다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찾으세요. 그 다음 넘겨서 문제 쭉 80, 뭐가 이런 문제가 많죠? 다음 보고 자 90페이지에
자, 89페이지까지 다 문제 풀어와야 돼요. 다음 시간까지. 자,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대화. 소설자가 독자에게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걸 서술. 요약적 서술은 장기간에 걸쳐 벌어지는 사건을 자세히 서술하지 않고 사건의 핵심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걸 요약적 서술이라고 하는데, 요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뒤에 보면은, 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거는 옆에다가, 대하 서술 옆에다가 아예 여기 필기를 살짝 해 놓으세요. 자, 보여주기 방식. 말하기 방식. 근데 말하기라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해주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걸 우리가 흔히 쇼잉의 방식이라고 하고, 요걸 텔링의 방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소설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전개 방식이 보여주기 방식이냐, 말해주기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텔은 사형식 동사잖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가 보기에는 말해주기 방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렇게 씁니다. 말하기 방식이라고. 보여주기 방식. 엄청 많이 나옵니다. 중요하고 해요. 소설의 전개 방식이야.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인데, 보여주기 방식은 그냥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채훈이하고 나하고 둘이 대화를 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잘 지냈니? 그러면 잘 지내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네가 얘기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넌 이렇구나 뭐 하면 지랄하지 마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니네가 그 대화를 보고 뭐라고 해? 저 새끼 졸라 싸가지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러면 말하기 방식은 채훈이는 싸가지도 없고 뭐도 하고 선생님은 너무 착하고 이렇다 하고 딱 그냥 얘기해 줘 버려. 그러면 이건 텔링의 방식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또 쇼잉의 방식이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주머니에서 담배 딱 꺼내서 담배를 쭉 피우면서 내 얼굴에다가 훅 불었다. 그럼 보면서 애들이 뭔 저런 생싸가지가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는 대화로 나한테 보여주더니만 사람들이 알게, 이번에는 하는 행동으로 얘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드러냈죠. 그러면 그게 이제 보여주기 방식이라.